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저녁 시간대를 지내면서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 유튜브로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후 변론 그 진술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읽다가 이거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 전문을 듣고 이렇게 보고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을 하신 이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들은 함께 이제 제가 읽어 드리는 걸 대신 이제 대통령의 진술문을 읽어 드리면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교도소에 갇혀서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한간에 그분을 또 이제 뭐 이렇게 비판하고 물론 정치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와 또 재판 과정을 또 우리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속에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제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좌우로 나눠진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좌우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특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요.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우가 이제 형성이 된 이런 과정이 실제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의견을 이념을 갖는 게 아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사실 백척간두에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어떤 분들은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이런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듣고 판단해 봐야 할 그럴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무슨 있지 뭐 내란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뭐 쓸데없이 내란죄를 짓겠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계엄 선포, 이 평화로운 때 무슨 계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했고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죄인들이 사실 마지막까지 그 자기의 최후의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터무니없이 "왜 계엄이냐."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최후 변론을 좀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제가 이 변론문을 읽으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 구독자들도 함께 들어봤으면 싶어서 제가 대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후 변론 진술한 내용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좋은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분의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입니다.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여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의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애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심우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건설 노조,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미 대공 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열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대공 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청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사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에서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까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행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국방 협력을 이루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일,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략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힘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말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기관인지 정보 유출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트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타다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우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 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여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개헌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여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현재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현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여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 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 계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여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아직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양국적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정들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 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을 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 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간저에 3,4천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이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겁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확신의 나라,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2배 반이 넘는 경제 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일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 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30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여러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위해 고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이번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에 물꼬를 트고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밀어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유연적 법안, 핵심 국외에 반하는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행 상황을 알리고 헌법 재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장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정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기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적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리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 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그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국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치는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 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린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현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 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무부 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 경우에도 모두 아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로 또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재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 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 학교와 융복합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 세력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은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그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전직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키는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와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린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권해와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이 이제 대통령 이번에 탄핵 소추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마지막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를 쭉 읽어 보면서요. 사실 인제 '우리 국민들이 다 이걸 듣고 전문을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제 국민이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인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를 인제 우리 국민을 대변을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진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그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런 전문을 진술 전문을 쭉 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뛰어나가서 막 있지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은 사실 이 대통령께서 이런 그 진술을 하신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좌파적인 북한이 좋아할 또 러시아가 좋아할 중국이 좋아할 그런 이제 막 일만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일들을 이제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런 있지 방송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좌편향된 그런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고 정말 있지 발을 동동 구려가면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솔직히 우리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1 년에 막 얼마씩 써 가면서 이 5분 대기조로 뛰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있지 이 나라를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새롭게 세워 놓고도 대통령께서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섰는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있지 국정의 그런 실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렇게 애타는 이 최후 진술의 전문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솔직히 참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이제 이 꼴이 이렇게 되고 있고 정말 나 그 사회, 경제, 문화 또 뭐 예술 있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지금 특히 미디어 관련된 제3 세계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솔직히. 그런 속에서 정말 있지 내 자녀와 부모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또 이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은 이제 그 청년이 되고 부모는 막 노년이 되고 이러한 때에 나라는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있지 이 모든 있지 그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시장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 때는 얼마나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써서 살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있지 그냥 막 사기치고 이렇게 별짓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일 수 있는 그런 있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이 시장체는 세계의 글로벌 형태는 경제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제 상황이나 문화나 또 모든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뒷걸음지면서 막 시대를 거꾸로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또 알고 있는 학자들이나 또 앞서가는 뭐라 그러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인제 깨어 있는 이런 분들은 가슴이 답답했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국방 체제를 강화를 했습니까? 지금도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인제 이렇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정말인지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고 정치고 뭐 할 거 없이 뭐 헌법이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만큼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놨다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을 세워지고 이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잘 살아보자 하면서 총 맞아 죽기까지 아내를 정말 있지 이 시해를 당하고 또 자신도
정말 총 맞아 죽기까지 이 나라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간 대통령들,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도 사실 정말 나중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에 88 우리가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세계에 알려집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대통령들이 세워져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공산화가 된 거는 정말 아닌 말로 정말 20여 년 전부터 이 좌성향이 들어오는 이 시대적인 이런 일들을 이 나라가 20년 전부터 망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속에서 그래도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나와서 우리 국민이 잘 세워놨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봐야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뭐 난데없는 무슨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렇겠지만은 또 답답한 분들은 저 최후 진술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이 일을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리서 아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대통령이 계엄이라도 하지 막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모르는 분들은 아이 평화로운 이런 때 무슨 계엄이냐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그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쓰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소추해갖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금이 돼갖고 이런 일은요 세계사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민주적인 헌법을 저기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성형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통령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그 탄핵 소추하는 그 법정에 재판에 잘 응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최후 진술문을 써서 올렸는데요. 이 최후 진술문을 지금 그 거대 야당에서는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이라 그러면 정말 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문을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자녀들에게도 읽어주고 청년들에게도 읽어주고 대통령이 이러셨다 이렇게 하고 읽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밤 이제 늦었지만 잠이 오지도 않고 정말 이 대통령의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될 건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내일이 정말 이렇게 의심스럽고 내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일이 절망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하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소망을 하고 그냥 마음을 애써 평안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이제 제할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라는 굉장히 지금 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적은 저 북한이고, 정말 저 중국몽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완전히 이 나라를 장악한 거나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저 절반을 북한에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누구랑 대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이 탄핵 소추 최후 진실문을 좀 주변에 좀 알리세요. 그래갖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커져갖고 이제 옷을 입은 회색 옷하고 색깔이 똑같네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 때 죽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인제 뭐 이렇게 모델 워킹을 해 갖고 이렇게 올렸더니 막 뭐지 뭐 김치수 목사님 있지 뭐 젊은 대학생 같아요.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아무리 그렇게 보여져도 우리는요 나이가 먹었어요. 언제 그냥 훅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여도 그냥 병들어서 100세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줄 아는 거는 바로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 다 뭐 노동하러 갈 겁니까? 이 경제가 다 망가지고 사회주의를 한다는 거는 모두가 다 가난뱅이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다 가난했을 때는요. 세상이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요. 세계가 다 가난했어요. 그렇게 농사 지고 정말 이 농기구 하나가 없어 갖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 때 세계가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지금은 이제 최첨단의 인제 뭐죠? AI 시대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사는 세계가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그리고 그러나 사회가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못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같이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하자 그러면은 니나 나나 다 평등하게 가난하자 그러고 누가 자기 재산이 있지 열심히 일해서 내 거를 가질 수 없다면은 세금으로 다 내고 그런다면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다 놀죠. 그러면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그냥 무조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그냥 부자로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2030 아이들이 많이 깨지고 이렇게 깨어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저 지 뭐죠? 음 어 우리 제가 요 시계를 보느라고 있지 얼마나 됐는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었는데 저는 이제 읽기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읽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다 정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쓰고 정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금이 돼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그분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안쓰럽고 그리고 또 그러나 이제 그분의 안쓰러움이 인제 결국은 결론이 인제 그분의 일하고 한 거에 대해서 명예를 찾아주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제 안쓰러운 때가 옵니다 곧. 그래서 모두 각성하고 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제 사실 인제 이 얼마 동안에 인제 제가 인제 이 유튜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서 사는 그런 마음에 충족하지 못하면 말씀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용서의 마음도 또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문을 제가 이제 그냥 읽어 드렸는데 굉장히 힘들게 읽었어요. 사실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읽으려면 힘들지만 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 놓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서툴게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를 써서 읽었으니까 읽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힘을 내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거대 야당이 정말 저렇게 폭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탄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제 소망하지 않는 분들은 또 뛰어나가서 이제 또 가서 광화문에 가서 이제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미디어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저희가 이제 이런 진실이 자꾸 왜곡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런 사고를 알고 있지만 미디어에 너무 소홀하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에 너무 있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모든 소통은 사실은 이 뒤에 모든 공작은 미디어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미디어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만간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통전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좀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실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듣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할렐루야.